안녕하세요. 60이 넘는 나이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 고민 끝에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이가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잘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이쁜 손녀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잘 지내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과 딸의 집 간의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딸에게도 사정은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부담 주기 싫었고 잘 꾸려가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집에 오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늦은 새벽 시간에 손주를 안고 찾아온 딸이 온몸이 비에 젖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딸과 손주를 닦아주며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어요. 딸은 그날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날 대화하길 원했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와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된 딸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준비했어요. 제 딸은 언제 깼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 띤 얼굴을 보이길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 딸이 마음 편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손녀를 챙겨주고 있는데 손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상의에 딸이 좋아하는 가지나무를 묻혀놨었는데 그걸 손으로 가리킨 손녀가 저를 보며 제 딸 몸도 가지 색깔이라면서 황망한 말을 내뱉은 4살 손녀의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굳어져 딸의 몸을 쳐다봤어요. 긴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혹여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봐 딸은 당황해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는 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항하며 몸을 웅크리는 딸의 모습에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엄마였지 제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바로 사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노하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자 사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위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를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간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을 열었어요.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최대한 조용히 연희 데리고 가려 했는데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서 물어? 너, 내 딸 몸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놓은 거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딸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사람을 처지경으로 만들어? 그 상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너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한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되겠냐고. 개념도 없는 게 눈치까지 없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기지 않고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구석에 왜 들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이 없니? 네가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누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래?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 돈 좀 달라는데 왜 지갑을 열지 않아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전부 다 털어가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맨날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 자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둘의 결혼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네. 후회요? 나 참. 저보고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짓 했으니까 타당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장모님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1,000만 원 입금시켜.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오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눈이 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네가 겪어봤지? 주아 앞에서 나는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입금해. 사위는 이상한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제 딸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하다가 큰돈을 한번 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홀짝이라는 노름인데 홀인지 짝인지 맞출 때마다 그에 따른 배당금이 올라가고 투자한 금액이 곱절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노름이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이놈은 5천만 원을 따서 제 딸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잃은 것도 있을 테니 큰돈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딸은 돈을 저축하면서 그만 손을 털길 원했지만 사위는 큰돈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는지 제 딸 몰래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이의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돈 집안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사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사돈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안일을 온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닐 작정이세요? 내부에서 좋게 정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전부 설명을 했을 텐데요. 김서방이 제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할까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 절대 없고 그대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사이라는 놈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면 갈 때까지 간 건데 제가 선처해 줄 것 같아요? 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만든 줄 알겠네.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거에 매달렸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매달 받는 돈은 똑같으니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변화 좀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요? 힘들게 돈 땄으면 그걸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앱에 접속해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꼬라박아서 전부 잃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5천만 원 다시 도로 가져갔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증발해 버렸다고요. 이런 삶 너무 지쳤고 더는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제 딸이 아빠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름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애 교육상에 좋겠냐고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콩밥을 먹여도 어차피 저런 인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서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다시 반품할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퍼부으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대 집안 또한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한테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미 사위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상대 측에서 사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정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는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사돈 측에서는 6개월도 많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위의 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한 받게 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소한 이후 손녀를 핑계로 집에 찾아와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본인이 6개월의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저와 제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 문제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 딸이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가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다시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 신고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평생 너 주위에서 맴돌 거고
내가 잃은 6개월의 시간 전부 보상 받을 거야.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아가 조금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리 친자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해도 아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네 눈앞에서 주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내로 1억 만들어 와. 나 이대로 절대 못 끝내. 네가 주아랑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에 대해 순순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지? 나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거. 이사 가봤자 너 하나쯤 찾는 거 시간 문제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거든. 남아있는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인데 뭐가 두렵겠어? 다시 징역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내 딸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만하지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내 딸한테 겁을 주고 있어?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는데. 징역 사는 게 체질인가 본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게 해줄까?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고 치면 네가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모르나 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끼어드시네.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사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눈빛은 아예 맛이 가버렸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변의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 건드렸다간 제 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는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래간만에 연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을 잘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걱정돼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당신 딸 연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당신도 알겠지만 5년 전에 결혼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사이라는 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거든. 6개월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 이번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4살밖에 안 된 손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대.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그놈 노름에 빠져 있거든. 당신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은 사진으로만 봤던 4살 된 손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 이건 사건 당시 사진들이야. 사이였던 그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흔적들이라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니까 당신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결할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도 상담 중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야.
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핸드폰 사진 속의 흔적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개입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약속을 깨버려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갈라서게 됐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안 좋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손을 털었고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한번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건지 주위에서 전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무리에 속해주길 원했고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딸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 몰래 다시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방 들키게 되었지만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버티다 못해 10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와 딸들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사위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전 사위와 저를 불렀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옆에서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자네 이것부터 받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나갔어도 대부업 돈은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여은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네. 이런 걸로 서민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그건 상관없다만 내 딸은 건들면 안 되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식 핑계로 1억의 돈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리고 자네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생각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 딸에게 접근을 하겠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막 살았어도 자네처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거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뿐일세. 내가 자네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 일단 자리에 앉고 내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아보니 자네 핸드폰에 있는 그 노름이 우리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나는 자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앱의 운영자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와 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며 가며 밥 한 끼 하는 정도니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네가 내 사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네가 투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 한 번 이길 때마다
배당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VIP는 배당금이 자네보다 3배는 높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겠지? 승률도 나쁘지 않다던데. 예전에 5천만 원을 딴 적도 있다는 걸 보니 이쪽에 서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VIP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자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닌가? VIP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2억을 선불로 납부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VIP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이 빌려주는 돈으로 돈을 따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 속고만 살았나?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 좀 적어보게.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확인시켜 주겠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있지? 그래, 불러주는 아이디 VIP로 좀 부탁하네.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고? VIP는 한 달만 유지된다고?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고맙네. 어때? 자네 등급이 바뀌어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한 번만 이겨도 3배의 금액을 주는 거지. 연승을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하지만 배당금만 올라간 거지. 승률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 딸에게 돈을 달라곤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준다 해도 한 달의 기간이 지나버려 자네는 VIP 등급인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겠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전사인은 VIP 등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보더니 많이 혼란스러운 듯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VIP 등급 옆에 시간이 차감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전사인은 전 남편한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말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금액만 말하라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펜을 건네 주었습니다. 전사위는 따는 즉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 남편이 건넨 서류에 5억을 적었어요. 서류를 받은 전 남편은 VIP 등급으로 올려줬고 5억까지 빌려줬으니 다시는 내 딸을 건들지 말라며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사이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갚을 거라고 서둘러 돈을 이체해 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전사이의 계좌에 5억의 돈이 송금되었고 전사이는 눈이 돌아간 듯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사이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한 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볼 일이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저런 놈은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을 놈이라고 달콤한 냄새에 미끼를 물었으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전사이가 집안을 말아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사이는 빌려준 5억의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한 전사이는 결국 전 사돈들에게 손을 벌려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갚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사이는 또다시 다른 대부업을 이용했고 이 문제로 전 사돈댁이 전사이를 악착같이 막으려 하자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전사이는 자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고 두 사돈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전사이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 붙잡히게 되면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사이가 하던 노름앱에 대해 전 남편이 전부 설명하게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또한 전부 연행이 되었죠. 통제가 되지 않던 전사이에게 만약 저희 가족이 계속 끌려다녔다면 더 큰 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전사이는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 딸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의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주위에 만약 노름에 빠져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영 끊고 사는 게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